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종종 갑갑할 만큼 상대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데요. 이는 적성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적대 세력의 연합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뜩이나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드니 굳이 적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초고화력의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악마의 무기들과 대한민국이 이 위험한 무기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 되는 무기가 개발되면 주변국들은 그 무기에 대해 분석하고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북한, 중국의 군사 외교적 특수성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현무5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현무5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무5는 8에서 9톤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정거리는 3,000에서 5,500km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되며 액체 연료 엔진 한 기와 동일한 추력 75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현무5 미사일은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표면적으로는 SRBM으로 알려져 있지만 탄도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서 IRBM이나 MRBM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굳이 중국 입장을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중국 측에서는 현무5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이 갈 것이고 더 정확히는 견제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SRBM, MRBM, IRBM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SRBM은 사거리가 300km에서 10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부분의 SRBM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사거리가 짧으면 전술 탄도미사일이라 부르며 SRBM 한 단계 위 체급으로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MRBM은 일반적으로 약 1000km에서 300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IRBM은 3000km에서 550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나 고정된 발사시설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IRBM은 주로 국가 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지역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무5는 비록 재래식 탄도미사일이지만 그 위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따라서 핵미사일급 무기체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혹은 그런 징후를 보이는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가정한 상황에서 막대한 타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인 시설이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와 군 수뇌부는 전쟁이 벌어지면 무고한 인민들이야 다 죽든 말든 지하 벙커로 숨어들 텐데요. 현무5가 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아무리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들어진 시설물이라도 철저히 파괴하고 섬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무5는 핵무기와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영토에 핵무기 한두 발만 폭발해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마당에 현무5를 발사한들 상대적인 비교 우위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계속함에 따라 오랫동안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른바 그들의 선군 정치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와 달리 국제적인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방사능 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무5 같은 비핵무기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보복을 통한 절멸을 각오해야 하기에 섣불리 핵발사 버튼에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한 번에 수백 발이라도 큰 부담 없이 적국을 향해 발사해 주요 군사시설과 핵심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핵무기인 현무5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현무5의 강력한 위력이 발생하는 원리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개발해 사용했던 지진폭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폭탄은 지하에 폭발시켜 지하 구조물을 파괴하고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진폭탄은 지하 벙커와 같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무5 미사일도 지하 벙커와 같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초고속 낙하를 통해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핵무기가 투하되면 대부분 폭발력에 의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약 30%가량의 에너지만 폭발로 방출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충격파, 열, 방사능으로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핵무기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외가 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핵폭발 실험 영상에서 주택이 과자처럼 부서지고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날아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은 의외로 핵폭발에 견디는 능력이 강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후 촬영된 사진만 봐도 전통적인 일본의 목조 주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버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핵무기가 폭발했다고 해도 지하 15m 이하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핵폭발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상당한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뒤로 몸을 숨기면 핵폭발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무5 앞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도 맥을 못 추고 가루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현무5가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핵억제 무기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요. 바로 EMP탄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에서 2028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도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MP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며 적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무력화하거나 지휘부와 일선 부대 간 전술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또한 적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모든 무기 체계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 중 하나가 EMP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EMP 공격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MP탄입니다. EMP는 군사적으로 적의 군사력과 생산력을 무력화하는 일종의 비살상 무기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점점 전자, 통신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EMP의 군사적 가치는 점점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9년 부터 EMP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국내 5개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각 부분별로 개발한 것을 통합하여 EMP탄으로 제작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할 수도 없는 총을 가지고 있느니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몽둥이가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무5와 장차 보유하게 될 EMP탄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미친개에게 아주 유용한 몽둥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연이어 ICBM을 발사했고 올해 초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북한의 김정은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촉발한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안보 위협을 발생시키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발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서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실제 전투가 벌어진 적도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소규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북한이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전면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한국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뚫고 공격해 들어와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북한이 하마스처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마스가 전개한 공격 방법들은 북한이 평소 훈련하고 계획했던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사적 위협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주요 위협 수단으로는 장사정포, 방사포, 미사일 시스템 등입니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았으며 특수부대를 통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북한이 한국의 상대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기 전에 우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육군에서 한국의 병력은 약 36만 5천 명이고 북한은 1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차는 한국이 2,200여 대, 북한이 4,300여 대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포는 한국 약 5,600여 문, 북한 약 8,800여 문이며 다연장 로켓은 한국이 310여 문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무려 5,500여 문의 방사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는 한국이 60여 기, 북한이 100여 기 가량 됩니다. 그 다음 해군 전력을 살펴보면 한국 해군의 병력은 해병대를 포함해 7만여 명 정도이고 북한은 6만여 명입니다. 함정은 한국이 약 90여 척이고 북한이 420여 척입니다. 상륙함정은 한국 10여 척, 북한 250여 척, 기뢰전함은 한국 10여 척, 북한이 20여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한국이 10여 척이며 북한은 70여 척을 보유 중입니다. 공군 병력은 한국이 약 6만 5천여 명이며 북한이 11만여 명 정도입니다. 전투인 무기는 한국이 410여 대이고 북한은 810여 대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공중기동기는 한국이 50여 대인데 비해 북한은 350대에 달합니다. 한국 공군은 감시통제기가 70여 대, 북한은 30여 대이고 훈련기는 한국이 190여 대, 북한은 80여 대, 헬기는 한국이 700여 대, 북한이 290여 대입니다. 병력이나 무기의 보유 물량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면, 특히 해군과 공군의 무기체계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북한의 물량을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병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병력은 약 50만여 명으로 이는 이전에 오랫동안 유지되던 65만 5천여 명에서 약 15만 5천 명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병력 부족은 한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병력의 감소로 인해 군의 전투력과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군의 임무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어 태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의 접경 지역을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펜스로 방어하고 있었지만 하마스는 드론과 소규모의 무장 요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시켜 이스라엘 방어망을 일시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스라엘의 스마트 펜스처럼 과학화된 경계 시스템의 DMZ를 보유한 한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하마스가 수천 발의 가삼 로켓을 먼저 발사한 것처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대량으로 발사한 후 특작 부대를 침투시켜 한국의 주요 군거점을 공격하고 주요 시설 등을 무력화시킨 후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전력을 밀어넣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의 질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몰려오는 북한군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집속탄입니다. 집속탄은 단일의 포탄, 로켓 또는 미사일에서 다수의 소형 폭탄을 퍼뜨려 넓은 지역에 대해 파괴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 타격, 다수의 목표 파괴, 그리고 적의 병력 및 장비에 대한 방어선 파괴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집속탄은 대개 공중에서 발사되어 특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 내부에 자탄을 분산시킵니다. 자탄은 표적 지역에 넓게 퍼져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며 전차, 차량, 군사시설, 그리고 병력 등 다양한 목표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속탄은 많은 비판에 직면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살상 반경이 넓다 보니 목표물인 적의 군사시설이나 장비, 병력 외의 민간인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속탄 투하 후 자탄이 바로 폭발하지 않고 상당수가 불발탄으로 남아있다가 전투가 끝난 후 혹은 전쟁 종료 후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폭발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엔은 2010년에 집속탄 금지 협약을 채택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폴란드 등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북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속탄의 이런 문제점과 국제적 우려에도 대한민국이 집속탄을 보유하고 생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사시에 집속탄으로 방어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이나 전차와 항공기 등 엄청난 물량의 군장비는 성가시더라도 하나하나 파괴해야 하고 이 와중에 크든 적든 아군의 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 북한 화포의 공격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북한의 대규모 물량을 쓸어버리는 데는 집속탄만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의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북한의 국경을 통해 개입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중국이 우리 군과 관련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집속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 군과 유엔군이 밀려난 이유는 중공군의 개입입니다. 바로 인해 전술인데요.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70만 명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군 병력이 총 33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단일 국가에서 70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병력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당시 중공군은 자신들의 무장이 빈약한 걸 알고 있었기에 상대보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있을 때만 진지를 공격했는데요. 진지를 포위한 후 뚫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 그곳으로 돌격대를 계속 투입해 상대가 지치거나 탄약이 떨어지면 총공세를 퍼붓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에 반복해서 당하니 우리 군과 유엔군은 정신적으로든 물량적으로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중국의 군사요충지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인해 전술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이라도 한국에게 집속탄은 포기할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집속탄들도 여럿 있는데요. 현재 한화 등에서 다목적 자탄 및 천무 다연장 로켓용 등 9종류의 집속탄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239 천무로 집속탄을 발사할 경우 최소 300개에서 최대 900개의 자탄을 퍼부어 축구 경기장 3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현무투에 집속탄 탄두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활주로나 미사일 기지 등 적의 중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연히 집속탄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중투하용 집속탄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중투하용 집속탄인 K-12-58 항공폭탄의 경우 최대 650개 이상의 자탄을 지상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속탄의 자탄이 불발탄으로 남으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 우리 방산기업 중 한 곳에서 집속탄의 자탄이 정상 기폭하지 않아도 모두 자폭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자탄을 개발했는데요. 이 집속탄의 자탄은 불발률이 0.1% 이하여서 민간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대한민국에게 집속탄을 사용하지 말고 보유한 집속탄도 폐기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집속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엄청난 물량과 병력을 보유한 주변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 집속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단 한 발의 피격만을 허락하는데요. 단적으로 가장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예로 들자면 공격 징후 포착도는 무력 도발이 발생한 그 즉시 대한민국은 삼축 체계를 발동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량응징보복은 적의 머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공격 체계인데요. 북한의 경우면 김정은과 노동당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 야욕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만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량응징보복 체계에는 대대적인 폭격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만 36.7톤이 넘는 F-15K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준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당장 대공 능력을 제외하고 오로지 폭격만을 위해 설계된 중국 H-6의 최대 이륙 중량도 기껏해야 79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폭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15K의 무장 탑재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심지어 H-6의 최대 속력은 마하 0.8에 불과한 데 비해 F-15K는 항속 속력이 마하 1.2,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F-15K의 주력 무장 중 하나인 KEPD-350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만 500km에 달하는데요. 무시무시한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이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발동한다면 원주 제8전투 비행단에서 이륙한 F-15K가 1분 5초 만에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도착, 베이징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량응징보복 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대 사거리 1000km의 현무투시부터 300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3D까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말이 방어적 전략이지 정당 방위를 위한 부실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쟁쟁한 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티크나이프 참수작전입니다. 사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막연한 구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순항미사일 기술력은 특정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골라서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부수적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인이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표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사일로 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참수작전은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소련의 알파그룹이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했던 폭풍작전 등 이미 상당한 실전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른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독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키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참수작전이 언급되자 북한은 말 그대로 발작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참수작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소멸하겠다며 발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참수작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는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의 특성상 2인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예비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 적 수뇌부의 소수 인물만 제거하면 단시간 내에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 높은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비밀리에 참수작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부터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비수를 품어왔던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05년 첫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려 8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수작전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작전이라 함은 이름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적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정밀유도, 항공관제, 인질구조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임무 등이 모두 참수작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이 아니라 티크나이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티크나이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실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특수부대 투입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심지어 군에서 참수작전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티크나이프라는 것조차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참수작전의 효용성은 미사일,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례로 영국 특수부대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프전, 2010년대 시작된 ISIS와의 대립까지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의 참수작전을 수행했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요인 암살이 주를 이뤘던 SAS의 참수작전은 ISIS의 고위장교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CH-47 치누크 같은 중대형 수송 헬기의 사륜바이크와 함께 SAS 대원을 작전 지역 인근에 신속히 파견합니다. 작전지에 도착한 SAS 대원은 사륜바이크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 야음을 틈타 AW 또는 바렛 M82 등의 저격소 총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살하고 다시 사륜바이크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참수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그러나 SAS가 이를 이용해 중동에서 암살한 고가치 목표물만 알려진 걸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 무장단체 지도자, 고위 이슬람사제 등이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고위공직자나 도지사, 장성급 장교들이 하루아침에 암살된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지자체장 100여 명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심지어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과 미군연합의 티크나이프는 상상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전장 29.7m, 전고 11.7m, 전폭 40.4m에 육박하는 C-130 허큘리스를 기반으로 한 고스트라이더는 지상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격기, 통칭 건십의 대표주자입니다.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체인 C-130부터 플레어가 날개를 펼치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이는 AC-130의 독특한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AC-130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만큼 대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상화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자했는데요. 이 덕에 날아다니는 포병진지, 포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느릿한 속도 때문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제공권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만 약 70톤에 달해서 온갖 무장을 기체 왼쪽에 때려박고 양력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 상공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끝도 없이 포탄과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AC-130J 고스트라이더는 30mm GAU-23A 기관포 1문, 105mm M102 곡사포 1문은 물론이고 GBU-39 SDB, GBU-44 바이퍼 스트라이크, GBU-53B 스톰브레이커 유도폭탄에 AGM-176 그리핀,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막강한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게 이번 티크나이프 훈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 건물 하나에 투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실제로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도에 쏟아지는 AC-130J 고스트라이더의 화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우아하다면 고스트라이더의 무차별 폭격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시범일 뿐이지 전력을 쏟아 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현대에도 참수작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참수작전도 폐기 위기에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작 2022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어이없게도 군간부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이 일부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의 군사관계자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대량 응징보복 체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면서 참수작전의 폐기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나 작전 계획 등은 변경되었겠지만 더욱 압도적인 화력과 더욱 날카로운 참수작전 설계를 통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투입 자체가 어려운 A-130G 고스트라이더를 티크나이프의 공개 전력 중 하나에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비수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 아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확장의 의욕을 숨기지 않고 북한은 멀쩡히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인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 논의로 불타오르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의 안전이 핵무기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북한만 보더라도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유사시 조립 가능한 핵탄두는 70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화성12, 화성14, 화성15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제 단거리 전술핵무기 시스템으로 개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포착된 화산 31의 경우 직경 400에서 500mm로 추정되는데요. 핵분열탄이냐 수소폭탄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선의 경우여도 10에서 15킬로톤, 최악의 경우 1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장 최선의 경우여도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와 동급이고 최악의 경우 그 10배에 육박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산 31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직경이 기껏해야 500mm 이하인 소형화 핵탄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핵미사일 ICBM들은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특성상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지원을 저지하는 데 동원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화산 31이 개발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00mm 이하로 소형화된 화산 31을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사거리만 1500에서 2000km에 달하는 화살이형 순항미사일, 사거리 160km의 화성 11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ICBM으로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 자산을 파괴하고 단거리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다 저린데요. 물론 대한민국의 핵무기 위협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해구산이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대한민국은 기필코 핵을 보유해야 한다가 주된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정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이루는 핵심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지리를 감안하면 나토에 대응해 소련의 심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는데요. 당연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의 무기 체계 역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량만 어림잡아도 핵미사일만 자그마치 176개에 달했고 핵탄두는 무려 1800기가 넘었습니다.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이 핵무기들은 1991년 덜컥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고스란히 남겨졌는데요. 만약 이 핵무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러시아라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조금 더 망설이기는 했을 정도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던 핵무기를 제한하고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핵확산금지 조약인데요. 이쯤이면 감이 오실 겁니다. 핵을 사용할 능력도 돈도 없는 우크라이나와 핵을 억제하고 싶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3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많은 분이 이때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핵무기를 지켰다면 러시아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핵무기가 개념상 절대적인 공격 도구에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강대국들의 보장을 믿고 핵을 포기한 결과가 전쟁인 꼴이 되어버리면서 대한민국도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 역시 생겨버렸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핵우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서 약속받은 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경을 존중하고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핵무기가 사용될 때 해당 사안이 미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이 핵우산을 펼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전례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의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핵우산의 긍정적인 효과는 탁월합니다. 핵 개발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리스크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무기는 비축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모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프랑스는 300여 개의 핵탄두와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탓에 연간 1,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펼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 핵전쟁은 국가 멸망 수준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발끝조차 담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핵우산을 발동한다는 건 곧 제공국가, 여기서는 미국 역시 핵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우산을 펼치되 시기가 늦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등 소수 대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적국의 핵을 막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후의 반격 따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향해 발사했고, 만에 하나 KAMD가 요격에 실패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다면 이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어떻게 요절내든 대한민국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상기의 불상사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건 그래서 핵우산을 거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기술이 있느냐는 건데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천연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이를 우라늄 핵탄두로 가공하거나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폐연료봉을 재처리 후 정제해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먼저 이를 위한 시설부터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먹으면 6개월이면 대한민국 전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짧게는 2년, 길어도 3년이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핵무장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면 수준급의 핵무장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핵무장이란 크게 핵분열이 가능한 원료, 핵탄두 기폭장치, 핵탄두 투발 수단을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무려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이 모든 수단을 구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플루토늄 방식은 핵물질 확보가 대단히 빠른데요.
핵탄두를 제작하려면 순도 93% 이상의 플루토늄이 통상 5에서 7kg가량 필요합니다. 이 플루토늄 단 1kg으로도 19.5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으니 이론상 플루토늄 핵탄두 하나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펜맨 5기가 실려있는 것과 동급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이미 18,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사성 물질의 폐기가 불가능하니 1991년부터 그저 쌓아만 둔 탓인데요. 이를 재처리할 시 지금 설비로도 주당 1kg, 연간 약 50kg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루토늄만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핵실험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위력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5,4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처럼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해도 5에서 10기의 핵무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핵무기니까요. 그만큼 핵무기는 물리 정치 양쪽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10기 이상의 핵무기만 보유하면 이를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10년을 두고 장기 계획으로 안정화에 돌입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 개발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먼저 민간 분야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당장 실험장부터 방사능 누출 위험을 생각하면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적인 제재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발전에 대응하여 저위력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맞대응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 동맹인 대한민국이 핵 개발에 돌입한다면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제대로 올려 친 꼴이 될 것입니다.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간접적 영향까지 생각하면 미국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로 무늬만 제재를 가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200에서 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의지가 핵무장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입니다. 누군가는 핵 개발을 시작했다는 원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새로운 핵 질서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